1990년 7월 14일, 영국 갈라쉴즈 스토우에 사는 은퇴한 우체국장 데이비드는 그날 앞마당에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파란색 트랜식 밴이 길 건너편에 멈춰서 있는 것이 들어옵니다. 처음 보는 차였기에 유심히 관찰했던 데이비드. 잠시 후 6살 된 이웃집 소녀 앤디가 집을 나왔고 그와 동시에 밴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남성은 차의 앞 유리를 닦다가 앤디가 밴을 지나쳐 가려 할 때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를 주시하고 있던 데이비드는 혹시 몰라 몸을 굽혀 차 밑으로 바라봤는데 앤디의 발이 갑자기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들어 올려져 차에 태워졌던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장면. 그와 동시에 낯선 남성은 운전석으로 빠르게 뛰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납치가 분명하다고 생각한 데이비드는 차의 등록번호를 확인했고 곧바로 이웃집으로 가 자초 지종을 설명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6대의 경찰차가 출동했고 데이비드의 설명을 무전으로 전해들은 경찰은 마침 자신의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밴이 그 차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저지에 멈춰섰던 밴. 경찰은 운전대에 앉아있던 남성에게 내리라고 지시한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무전을 받은 다른 경찰들도 곧 현장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는 앤디의 아버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밴의 후미를 열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안을 살펴보던 아버지는 꾸물거리는 침낭을 보았고 그 안에서 속박된 앤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밴을 몰았던 남성에게 다가가 왜 그랬냐고 묻자 그는 예전부터 어린 소녀들을 좋아했다라며 자신이 범인임을 밝혔죠. 남성의 이름은 로버트 블랙. 그는 영국에서 1981년부터 1986년 사이 4명의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1947년 4월 21일, 영국 그레인지 버스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로버트. 어머니는 그를 원하지 않았기에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로버트를 입양 보냈습니다. 로버트는 반사회적 성향을 보였고 매우 공격적이었기에 친구가 거의 없는 유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냥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학교 물건들을 파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친구들을 괴롭혔던 로버트. 씻는 것을 싫어했던 그를 반 친구들은 냄새나는 로버트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양부모는 그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양부모가 돌아가셨고 그는 위탁가정으로 가게 됐는데 그는 거기서 자신보다 어린 소녀를 성추행하며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새로 보내진 곳에서도 소녀들만 보면 성추행을 저질렀던 그는 결국 남성 전용 시설인 레드하우스로 가게 되었죠. 거기서 로버트는 3년 동안 남성 직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동복지기관의 도움으로 1963년에 레드하우스를 나와 그린옥에 있는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 정육점 배달원으로 취직했던 로버트. 그해 여름 저녁에 로버트는 공원에서 혼자 놀고 있는 7살의 소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새끼 고양이를 보여준다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장소로 유인했고 성추행을 한 뒤 달아났죠. 다음날 그는 체포됐지만 나이가 어렸고 정신과 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에 훈계만 받았을 뿐 금방 풀려났다고 합니다. 1966년에 그는 하숙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집주인의 딸을 성추행하다 쫓겨났고 킨로치 레벤으로 이사해 6살짜리 딸을 둔 부부의 집에 하숙했습니다. 거기서도 로버트는 똑같은 짓을 저질러 부부의 신고로 체포되며 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로버트가 가진 최초의 성범죄 전과였습니다. 이때 그는 다시는 수감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는데 그의 맹세는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 증거를 없애 걸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증거를 없애는 것, 그것은 살인이었죠. 1972년에 스탠포드 힐에 있는 술집에서 다트 선수로 유명해진 그는 거기서 만나 친해진 부부의 집에서 하숙 생활을 했습니다. 1976년에 로버트는 흰색 피아트 밴을 사며 영국 전역의 광고 포스터와 광고판 배달을 하는 운전기사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는 결혼한 동료들이 싫어하는 장거리 배달을 기꺼이 맡았기에 직장 동료들은 그를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지리를 익혀 소녀들을 납치할 장소와 시신 처리할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운전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었죠. 혹여 목격될 것에 대비해 턱수염을 기르거나 면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를 완전히 삭발하거나 10여 개가 넘는 안경을 준비하기도 했던 로버트. 모든 준비가 끝난 그는 1981년 8월 12일에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오후 1시 40분에 발렌데리에서 친구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사라진 제니퍼. 몇 시간 후 그녀의 자전거는 집에서 1.5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나뭇가지와 잎으로 덮여 있는 채 발견됐고 2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며 제니퍼를 찾기 위해 움직였지만 그녀의 흔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6일이 지나고 나서야 집에서 26km 떨어진 주택가의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죠. 병리학자는 제니퍼의 몸과 속옷에서 성적 학대의 징후를 발견했고 부검 결과 교사라는 과정에서 익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차고 있던 시계는 5시 40분에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거의 1년 뒤인 1982년 7월 30일 콜드스트림에서 테니스를 치고 집으로 걸어가다 사라졌던 수잔. 수상한 흰색 밴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로 300명의 경찰관이 동원돼 인근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2주가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집에서 425km 떨어진 유록스터의 도로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사망 날짜와 원인은 부패로 단정할 수 없었으나 재갈이 물려있고 속옷이 벗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성폭행 당했음을 암시했죠. 다시 또 1년 뒤인 1983년 7월 8일 에든버러 교외에 있는 포토벨로에서 집 밖에서 놀다 사라진 캐롤라인. 당시 뿔테 안경을 쓴 남성이 캐롤라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색이 이뤄졌지만 10일 뒤 그녀는 집에서 500km 떨어진 트와이 크로스의 고속도로 근처 도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도 부패로 인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지만 속옷의 부재로 경찰은 범인이 성적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죠. 당시 캐롤라인의 사건은 전국에 보도됐고 그녀의 아버지는 목격자들이 나서줄 것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몇 번이고 증명됐습니다. 만약 이 범인이 가까운 미래에 잡히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극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캐롤라인과 수잔을 납치했던 범인이 동일 인물이며 운전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달랐지만 두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소였고 운전기사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녀들이 납치된 요일은 모두 금요일인 것으로 보아 범인은 배달이나 생산 일정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당시 경찰의 생각이었죠. 경찰은 용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홈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동일 종류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여기에는 1982년 기준으로 10년 전 범행을 저질렀던 전과가 있는 이들까지만 포함돼 있었기에 1966년에 저지른 전과 기록밖에 없었던 진범인 로버트의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죠. 그렇게 3명을 살해하며 자신의 욕망을 풀고 있던 로버트는 1986년 3월 26일에 네 번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녁 8시 무렵에 웨스트 요크셔 브론즈윅 플레이스에 있는 빵가게에 들러 빵을 산 뒤 가게를 떠났던 세라. 그런 그녀를 따라 가게를 나갔던 대머리 남자를 가게 주인은 기억합니다. 그 대머리 남자는 로버트였죠. 로버트는 세라를 납치한 뒤 살해했고 114km 떨어진 노팅엄에 있는 트렌트 강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갔던 병리학자는 끔찍했다라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떠한 말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로버트의 흰색 밴을 보았다는 목격자들로 인해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지역과 유기장소 인근의 모든 주요소를 조사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예상대로 범인이 운송업을 하고 있다면 주요소는 무조건 들러야 했으니깐요. 1986년 4월 21일에 스코틀랜드 범죄정보 부서의 책임자는 정상회담을 통해 범인 수색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범인을 잡으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FBI에게 범인의 심리학 프로파일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죠. 당시 FBI가 보내온 프로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거주지와 도보 거리에 있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것은 소아 성애자로 노출될 염려보다 어린아이에 대한 욕구가 더 큰 남성의 절박한 행동을 의미한다. 범인은 어린 피해자를 감시하고 찾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기에
피해자의 호의를 구매하는 동안 느긋하고 편안했을 것이다. 범인은 전형적인 외톨이로 30에서 40대 사이의 백인 남성이며 용모가 단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2년 미만의 정규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혼자 살거나 혹은 중하층 이하의 집에서 하숙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범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로버트는 1988년 4월 23일에 한 소녀를 납치하려다 실패해 달아났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로 그의 용모와 체격도 들켰기에 혹시 몰라 차를 바꾸기도 했던 로버트. 하지만 1990년 7월 14일에 그는 한 소녀를 납치하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된 데이비드의 신고로 체포됐죠. 체포된 그는 납치 사실을 인정하며 순순히 경찰의 신문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법정 출석을 기다리는 동안 앞선 살인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가 방문해 그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만약 로버트가 빠르게 잡히지 않았다면 앤디는 질식사했을 것이고 그것은 앞선 사건들과 동일한 범인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형사는 알아차린 것입니다. 로버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차와 집에서 나온 여러 증거는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앞선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대에 그가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주요소 영수증과 운반 장부로 인해 그는 결국 살인죄로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그에게 납치 3건, 살인 3건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판사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맨 처음 발생했던 제니퍼의 사건에 대해선 후에 추가로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총 4개의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 로버트. 당시 수사관들이 모았던 증거 서류는 총 22톤에 달했고 조사 비용은 모두 12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9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로버트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혐의를 받긴 했지만 정확히 결론 내려진 사건은 앞서 설명드린 총 4건이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없앨 수 있지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는 없애기 힘들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그는 2016년 1월 12일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